2025년 여름 과천. 대출 연체가 석 달째였다. 그날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놓인 등기 우편이 눈에 들어왔다. 흰 봉투 위에 찍힌 붉은 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개시 결정.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활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채권 최고액, 경매 개시, 예상 낙찰가. 여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내가 고개를 돌렸다. 내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말없이 서류를 건넸다. 아내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줄을 읽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다. 털썩. 아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럴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내가 반대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그만하라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거실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다. 똑, 똑, 똑. 나는 말없이 서류를 쥔 채 서 있었다. 부엌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 집 안에 이상한 정적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경매. 그 단어 하나가 내 지난 30년을 무너뜨렸다. 손에 쥔 서류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통유리 너머로 과천 신도시의 풍경이 보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로수,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 2년 전 우리는 저 풍경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었다. 20억 아파트를 팔아 25억짜리 과천 신축으로 갈아탔다. 17억 전세, 8억 대출. 계산기는 딱 떨어졌다. 공무원 연금 240만 원. 이자 정도는 문제 없을 거라 믿었다.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때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내를 설득했다. 이건 기회야.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 금리는 1%대였다. 5월 이자는 130만 원 남짓. 연금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건넨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을 외면했다. 숫자만 보고 있었다. 완벽해 보이는 숫자들만. 하지만 지금 손에 쥔 이 서류 한 장이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30년 전 우리는 그렇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젊은 남자가 지금의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왜 이렇게 됐느냐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을 감자 내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아닌 지난 2년의 선택들이 영화처럼 되감기고 있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세입자가 전세를 낮춰달라 했을 때, 은행에서 연체 통보가 왔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결국 그 계약서 한 장에서 멈췄다. 나는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경매 통지서가 우편함에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그날부터도 아니었다. 모든 건 2년 전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시작됐다. 만약 그날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우리의 노후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2023년 봄, 대치동. 현관을 열자마자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과천 신축 아파트 매매 계약서. TV에선 과천 신축 청약 경쟁률 200대 1 뉴스가 쉴 새 없이 흘렀다. 전문가들, 과천 제2의 강남 전망 자막이 끊임없이 바뀌었다. 나는 계산기를 꺼냈다. 아내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대치 아파트 매도가 20억. 세금 빼면 18억.
과천 신축 25억, 전세 17억, 대출 8억, 금리 1.2%, 월 이자 130만 원, 공무원 연금 24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빼도 여유 있었다. 손가락이 계산기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카페에서도, 동창 모임에서도, 마트에서도 사람들은 과천 이야기만 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 곧 30억 간다. 숫자는 딱 떨어졌다. 종이 위에 적힌 계산식은 마치 정답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계산기를 아내에게 보여줬다. 그녀는 숫자들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에 불안이 스쳐갔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지금 빚을 낸다고? 62.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 다들 그렇게 한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설득하고 있었다. 현수의 시선이 스쳤다. 그 안엔 걱정이 있었다. 나는 외면했다. 다음 날 중개인 사무실. 창밖으로 과천 신도시가 보였다. 깨끗하게 솟아오른 고층 아파트들. 넓은 도로, 공원.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중개인은 밝은 표정으로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 물건은 인기가 많아요. 오늘 안에 결정 안 하시면 다음 주엔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압박감이 심장을 조였다. 25억, 전세 17억, 대출 8억. 숫자들이 내게 속삭였다. 지금이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 침묵 속에 수십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건 허락이 아니었다. 무언의 반대였다. 하지만 나는 외면했다. 찰칵.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그 순간 묘한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다. 불안과 흥분이 동시에 몰려왔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일주일 뒤 대치 아파트에 마지막으로 들어섰다. 30년을 살았던 집. 벽엔 현수가 남긴 낙서 자국이 아직도 있었다. 아내는 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렸지만 애써 외면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이제 과천에서 새 출발이야. 그게 진심이었다. 그날 밤 TV를 켰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사 추가 인상 가능성. 나는 채널을 돌렸다. 그냥 흘려들었다. 금리가 좀 오르면 어때? 그때는 몰랐다. 그 한 줄의 뉴스가 우리 인생의 균열이 될 줄은. 2023년 여름 새벽 6시 휴대폰이 진동했다. 대출이자 자동이체 190만 원 출금 완료. 불과 몇 달 전까진 130만 원이었다. 짧은 문자 한 줄이 아침 공기보다 먼저 심장을 얼게 만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숨이 막혔다. 식탁 위에는 가계부와 고지서가 펼쳐져 있었다. 연금 240만 원, 이자 190만 원, 남는 건 50만 원.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약값 숫자들이 줄지어 고개를 들고 나를 밀어냈다. 과천 아파트엔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다. 우리는 근처에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으로 옮겼다. 버티면 오른다는 말이 우리를 그 집 밖으로 밀어냈다. 내 집은 있지만 내가 사는 집은 아니었다. 벽이 얇았다. 옆집 텔레비전 소리가 새벽마다 들렸다. 좁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아내의 등이 예전보다 작아 보였다. 아내가 고지서를 들고 와 식탁에 내려놨다. 전기요금, 관리비,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료. 종이 위에 찍힌 숫자들이 납덩이처럼 내려앉았다. 이자만 190만 원이래. 연금으로 생활이 돼.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곧 내려간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시장은 다시 오른다.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힘이 없었다. 잠깐만 버티면 돼. 곧 내려간대.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속은 바짝 말라 있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지서를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오후 마트에 갔다. 카트엔 고기 대신 특가 스티커가 붙은 채소가 올라갔다. 계산대 화면에 숫자가 오르는 속도가 눈에 보였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아내는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그 손이 잠시 멈칫했다. 나는 그 순간을 보고 말았다. 그건 다음 달에. 내 입에서 먼저 나왔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 뒷모습이 작게 보였다. 밤이 되면 나는 은행 앱을 켰다. 변동금리 안내, 기준금리 인상 코멘트, 채권금리 그래프. 그래프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 올라갔다. 은행 앱에는 다음 달 적용금리 4.25%라는 안내가 떴다. 이자는 곧 210만 원으로 올라갈 거였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210만 원. 연금의 대부분이 이자로 날아가는 거였다.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 진료비, MRI, 물리치료 예약. 의사는 몇 번 더 오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수납대에서 카드를 긋는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왔다. 다음 달 카드 결제 예정 68만 원. 숨이 턱 막혔다. 저녁 전화가 울렸다. 부동산이었다. 요즘 과천 전세가가 조금씩 내려와요. 신규 세입자들은 15억 밑으로 찾아요. 짧은 문장이 오래 남았다. 머릿속 계산기가 멈췄다. 17억. 우리가 받았던 전세금. 차액이라는 단어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양을 드러냈다. 2억. 세입자가 나가면 그걸 어떻게 채우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침,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이번 달 카드 어떻게 할까? 나는 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내부등이 꺼지며 딸깍 소리가 났다. 그 소리 하나에 마음이 내려앉았다. 연금 240만 원. 이자 190만 원에서 곧 210만 원. 월세 60만 원. 숫자들은 점점 현실을 조여왔다. 숨 쉴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창밖의 과천은 여전히 반듯했고 하늘은 맑았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들, 넓은 도로, 정돈된 가로수.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 가게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또 하나의 문자가 왔다. 대출금리 재산정 안내 다음 달부터 적용. 나는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협탁 위엔 2년 전 그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날 들렸던 도장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찰칵. 아내가 불을 끄며 낮게 말했다. 다음 달 버틸 수 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2024년 봄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세입자 부부였다. 문을 열자마자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다. 사장님 전세 재계약은 어렵겠습니다. 심장이 순간 멈췄다. 귓가가 웅웅 울렸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요즘 과천 전세 시세가 14억대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더 좋은 집을 그 가격에 구할 수 있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17억에서 14억. 차액 3억. 그 돈을 우리가 메워야 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이 떨렸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세입자 부부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3억을 우리가 메워야 한다. 그날 밤 식탁 위엔 전세 계약서와 가계부, 대출 상환표가 뒤엉켜 있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올 수가 없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무언가. 그저 무겁고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이 돈 어디서 나와? 그 질문이 식탁 위를 떠돌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적금은 이미 바닥이었다. 지난 몇 달간 생활비를 메우느라 하나씩 깨졌다. 친구에게 빌릴 수도 없었다. 현수에게 손 벌릴 수도 없었다. 금리는 5%를 넘겼다. 뉴스에서는 매일 추가 인상 이야기만 나왔다. 집값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전세는 빠져나가고, 모든 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결국 남은 방법은 하나였다. 집을 담보로 다시 빚을 내는 것. 며칠 뒤 은행 창구. 담당자는 서류를 훑어보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추가 대출 3억입니다. 월 310만 원. 310만 원. 금리는 5.2%. 연금 240만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월세 60만 원. 계산은 이미 틀려 있었다. 맞출 수가 없었다. 숫자는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담당자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나는 펜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도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걸 찍는 순간 끝이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세입자는 나가야 했고, 전세금은 돌려줘야 했고, 그 돈은 어디에도 없었다. 찰칵. 고요한 은행 안에 그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다. 도장이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현수였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응,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었다. 아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과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25억에 샀던 그 집. 지금은 얼마일까? 22억? 20억? 집은 있는데 집이 없었다.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천천히 나왔다. 물기를 닦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모든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제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과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깨끗하고 반듯했던 그 도시의 밤. 그 안에서 우리만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의 불빛도 곧 꺼질 것 같았다. 2024년 여름. 뉴스에서 또 고금리 장기화가 들려왔다. 나는 리모컨을 껐다. 대신 휴대폰을 켰다. 대출금리 5.7%로 조정됨. 짧은 한 줄이었지만 곧장 월 상환액 33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연금 240만 원, 월세 60만 원. 계산식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렸다. 통장 잔액, 신용카드 대금, 미납 고지서. 빨간색 글씨들이 눈에 박혔다. 나는 앱을 껐다. 보고 싶지 않았다.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아내가 약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병원 진료와 MRI, 물리치료가 이어지면서 의료비가 늘어났다. 매달 병원비만 40만 원이 넘었다. 카드값은 점점 불어났다. 협탁 위에는 고지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관리비, 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차세. 각각은 작은 금액이었지만 모두 합치면 매달 100만 원이 넘었다. 연금 240만 원에서 이자 33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월세 60만 원까지 빠지면 손에 남는 건 없었다. 아니, 모자랐다. 적금은 이미 깼다. 마지막 남은 비상금까지 손을 댔다. 더 이상 뺄 게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요즘 과천 전세 수요가 더 줄었어요. 신규 계약은 13억대도 간신히 나옵니다. 담당자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내 귓가에는 다른 소리로 들렸다. 3억 차액이 4억이 된다.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4억. 마치 벽이 천천히 다가와 나를 몰아붙이는 기분이었다.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 돌아갔다. 나올 수 없는 숫자였다. 세입자 계약은 내년 봄에 끝난다. 그때가 되면
전세금 17억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시세는 13억. 차액 4억을 우리가 메워야 한다.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전세 시세표를 보고 있었다. 그래프의 곡선은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과천 신축 전세가 추이. 2023년 17억, 2024년 초 15억, 여름 13억. 선은 끝없이 내려갔다. 올라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그 과천 아파트 파는 건 생각 안 해봤어?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팔면 살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인정하는 거였다. 25억에 샀던 집, 2년 만에 20억도 안 된다. 5억 손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는 거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팔면 손해야. 25억에 샀는데 지금 20억도 힘들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의 손이 식탁 위에서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그 손을 외면했다.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름밤의 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에어컨은 켜지 않았다.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웠다. 작은 선풍기 하나만 돌아갔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330만 원, 떨어지는 전세가 13억, 늘어나는 의료비와 카드가. 계산기는 이미 답을 내고 있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 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계산기를 덮었다. 눈을 감았다. 그래도 숫자들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은행 대출 연체 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두 단어가 눈에 박혔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내가 외면해온 현실이 이제는 걸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문 앞까지 와 있었다. 2025년 여름 과천.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놓인 등기 우편이 눈에 들어왔다. 흰 봉투 위에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개시 결정.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몸 안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했다. 마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봉투를 집어든 손이 떨렸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오후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한 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서류를 펼치자 활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채권 최고액 9억 2천만 원 감정가 20억 1천만 원 예상. 낙찰가 16억 18억 단어 하나하나가 심장을 때렸다. 숨이 막혔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내가 고개를 돌렸다. 내 표정을 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물기가 뚝 떨어졌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왔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다. 눈빛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저 담담한 체념만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봉투를 든 손만 바들바들 떨렸다. 입술이 마르고 목구멍이 막혔다. 아내는 손을 닫고 천천히 다가왔다.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줄을 읽고 두 번째 줄을 읽고 감정가를 확인하고 예상 낙찰가를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빠져나갔다. 그저 하얀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경매 개시 서류와 대출 상환표, 전세 계약서가 뒤엉켜 있었다. 나는 펜을 들고 숫자를 써봤다. 아무리 계산해도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찾을 수 없었다. 330만 원의 이자, 40만 원의 의료비, 100만 원의 카드가, 4억 원의 전세 차액 그리고 마지막엔 경매였다.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 의미를 잃었다. 모든 게 이미 늦었다. 계산식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전세가 급락세 지속 금리 동결에도 부동산 시장 냉각.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마치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아니, 우리가 그 통계 안에 들어가 있었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짜 끝난 거지?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꼭 쥐었다. 손바닥에 종이 모서리가 파고들었다. 그 감각만이 유일하게 현실이었다. 아프지만 그게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창밖으로는 과천의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다. 25억에 샀던 그 집, 지금은 경매로 넘어간 그 집, 이젠 우리 것이 아니었다. 경매 절차 개시라는 6글자가 모든 걸 가져갔다. 30년을 일하고 2년을 버티고 마지막 남은 것마저 잃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도장을 안 찍었어야 했는데. 그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되돌릴 수 없는 후회였다.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다. 똑, 똑, 똑.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우리 가족의 시간은 거기서 멈췄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과천의 아파트 단지가 천천히 어둠에 잠겼다. 거실 불만 켜진 채 우리 부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단지 버틴다는 말만 공허하게 반복될 뿐이었다. 25억에 샀던 그 집, 17억 전세에 8억 대출. 숫자만 보면 완벽해 보였다. 그땐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해 줄 줄 알았다. 계산은 완벽했고 전망은 밝았다. 대치 20억을 팔아 과천 25억으로 갈아타는 것.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 모두가 성공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숫자들은 불과 2년 만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금리 5.7%, 매달 330만 원의 이자, 전세 시세 하락 4억, 그리고 결국 경매 개시 결정. 종이 위의 계산식은 완벽했지만 현실은 그 계산을 비웃듯 무너졌다. 우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었다.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였다. 이자 13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전세 17억에서 13억으로,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생활비와 의료비. 그 작은 숫자들이 모여 결국 경매라는 결과로 우리를 삼켰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후회는 소용없었다. 숫자도 감정도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난 뒤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계산과 비슷한 선택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자 정도야 연금으로 감당하지. 전세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그 익숙한 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같은 길로 이끌고 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놓고 있거나 은퇴 자금을 계산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점검할 때다. 금리, 전세가,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시간. 계산은 종이 위에서만 완벽하다. 현실은 늘 숫자보다 빠르게 변한다. 우리가 믿었던 안정은 단 2년 만에 무너졌다. 여러분의 안정은 과연 얼마나 튼튼한가?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한 줄 뉴스로 스쳐갈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바로 내일의 현실일 수도 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나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앞으로도 실제 사례와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우리와는 다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정자 씨, 66세예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 돈으로 남편 영호 씨와 함께 하룻밤 60만 원짜리 펜션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노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자 씨는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2억 4천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평생 아껴서 모은 적금 6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3억 원이었어요. 정말 큰 돈이었죠. 정자 씨는 이 돈으로 조용히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영호 씨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정자야, 우리 펜션 사업 해볼까? 영호 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강원도 펜션을 보여줬어요. 하얀 건물에 넓은 잔디밭, 뒤로는 푸른 산이 펼쳐진 정말 예쁜 펜션이었어요. 그런데 이 펜션의 하룻밤 숙박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60만 원이었어요. 성수기에는 8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영호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신나게 설명했어요. 봐봐. 하루에 6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나 벌겠어? 성수기에는 80만 원이야. 정말 대단한 수익처럼 보였어요. 연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펜션 가격이 무려 9억 원이었거든요. 우리 돈은 3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정자 씨가 당황했지만 영호 씨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대출 받으면 돼. 집을 담보로 잡으면 6억은 충분히 빌릴 수 있어. 영호 씨는 계속 설득했어요. 요즘 은퇴하고 펜션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성공 사례도 많다고 말이에요. 한 번만 성공하면 연금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어. 정자 씨는 불안했어요. 대출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여보, 우리 나이에 대출을 받으면 어떡해? 하지만 영호 씨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매일 인터넷으로 펜션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정자 씨를 설득했죠. 그때 아들 민수가 집에 놀러 왔어요. 40세인 민수는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민수가 부모님이 보고 있는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펜션이요? 설마 이걸 사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영호 씨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절대 안 돼요. 펜션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민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야기해줬어요. 요즘 펜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게다가 9억이나 하는 걸 대출까지 받아서 사신다고요?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영호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너는 아직 젊어서 몰라. 우리 세대는 도전 정신이 있다고.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졌어요. 한쪽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위험하다고 하니까 정자 씨는 정말 고민됐어요. 그날 밤 정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하룻밤에 60만 원, 성수기에는 8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9억이라는 큰 빚을 지는 것도 무서웠죠.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이미 펜션 사장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정자 씨도 사실은 조금 설레었어요. 평생 교사로만 살아왔는데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정자 씨는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알겠어요. 해봅시다. 결국 부부는 은행에서 6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집을 담보로 잡고 말이에요. 퇴직금 3억 원과 대출 6억 원,
총 9억 원을 투자해서 펜션을 샀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죠. 드디어 하룻밤에 60만 원, 성수기에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펜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이 부부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룻밤에 60만 원, 80만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평생 모은 퇴직금을 투자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퇴직금 3억을 투자한 끝자락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함께 여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이 불러온 마지막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할머니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지만 할머니 얼굴은 어둠에 가려진 것처럼 어두웠어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여보, 우리 돈 이야기 좀 해봐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놨어요. 퇴직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연금 관련 서류들까지 말이에요. 퇴직금으로 받은 2억 4천만 원,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 6천만 원. 총 3억 원이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할머니는 통장을 펼쳐보며 숫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손가락으로 잔고를 가리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 돈으로 조용히 살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서는 뭘 할 수 있겠냐며 답답해했죠. 정자야,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할아버지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요즘 은행 이자는 정말 낮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생각은 달랐어요. 안전하게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안 좋아질 텐데 의료비도 많이 들 거고 요양비도 준비해야 한다고 걱정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멀리 보이는 아파트들 사이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자 할머니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죠. 만약에 우리 중 하나가 아프면 어떡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뭔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들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은퇴 후 펜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거든요. 컴퓨터 화면에는 화려한 펜션 사진들과 함께 성공 스토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신나게 설명했죠. 봐봐,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도 없었는데 대성공했어. 어떤 부분은 퇴직금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매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도 그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렇게 잘 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성공 사례만 있는 게 아닐 텐데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르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죠. 우리는 성실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잖아. 할아버지의 확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돈 문제였죠. 펜션 가격이 9억 원인데 그들이 가진 돈은 3억 원뿐이었어요. 할머니는 계산기를 꺼내서 숫자를 눌러봤어요. 부족한 돈이 6억 원이나 되었죠. 할아버지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다고 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거였죠. 우리 집을 담보로 잡으면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어.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는다고요? 여보, 그럼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집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목소리가 거의 울음 섞인 소리로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계속 낙관적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집은 그들의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그때 할머니는 아들 민수 생각이 났어요. 어제 그렇게 반대했던 아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아들은 아직 젊어서 모른다고 했어요. 안전만 추구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부의 의견 차이는 계속 벌어졌어요. 할머니는 안전을 원했고 할아버지는 도전을 원했죠. 저녁 무렵 할머니는 혼자 은행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대출이 정말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할머니를 맞았어요. 상담 창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하게 맺혔어요.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집을 담보로 잡으면 6억 원 대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만약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였죠. 어르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특히 사업 대출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은행 직원의 조언이 할머니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은행을 나서면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대출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위험하다는 말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할아버지에게 은행 상담 결과를 이야기해 줬어요. 할아버지는 역시 가능하다면서 더욱 신이 났어요. 이제 걱정 끝이야. 내일 당장 펜션 보러 가자.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 넘어갔죠. 그날 밤 할머니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옆에서는 할아버지가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할머니 눈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봤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들이 돌아다녔어요. 3억 원, 6억 원, 9억 원. 그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는다는 무서운 생각들이 말이에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펜션과 대출에 대한 꿈을 꿨죠.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서 펜션 구경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지만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자야, 오늘 가서 보면 마음이 바뀔 거야. 할아버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작은 한숨만 쉬었어요. 가방에 통장들을 챙기면서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죠. 그들의 발걸음은 펜션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평생 후회의 길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드디어 펜션을 직접 보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할아버지는 들떠 있었어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죠.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지만 남편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강원도까지 가는 길은 꽤 멀었어요.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수록 공기가 맑아졌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산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펜션이 눈앞에 나타났죠.
정말 예뻤어요. 하얀 건물이 푸른 산을 배경으로 서 있고 앞으로는 맑은 계곡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잔디밭도 널찍하고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할아버지가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할머니도 솔직히 감동했어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건 정말 달랐거든요. 펜션 사장이 나와서 그들을 맞았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어요. 사장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펜션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거실은 정말 넓고 깔끔했어요. 대형 소파와 벽난로,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산 전망이 일품이었죠. 주방도 최신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큰 냉장고, 인덕션, 식기세척기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할아버지는 계속 감탄하며 돌아다녔어요. 마치 이미 자신의 것이 된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게 눈에 들어왔어요. 벽면 여기저기에 금이 간 부분들, 조금씩 낡아가는 가구들, 그리고 보일러 소음이 생각보다 컸어요. 더 중요한 건 펜션 사장의 표정이었어요.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어두웠거든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사업 상황을 물어봤더니 사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는데 요즘은 주변에 펜션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손님 유치가 어렵다고 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물로 내놓게 된 거예요. 사장의 말에 할머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사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 자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부모님이 펜션 보러 간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걱정됐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펜션 구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쁘기는 했지만 사장이 어려워서 파는 거라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장도 우리 부모님처럼 꿈을 갖고 시작했을 거예요. 민수의 말이 할머니 가슴에 꽂혔어요. 민수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이야기해줬어요. 펜션 사업 실패율, 대출금 못 갚아서 집까지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할머니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부부는 또다시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엔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거든요. 할머니는 아들 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정자야, 나는 이미 결심했어. 평생 남의 밑에서만 일했는데 이제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할아버지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할머니가 한 발 물러섰어요.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며칠 후 그들은 펜션 계약을 하러 갔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할아버지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사인을 했어요. 할머니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썼어요. 그 순간 정말로 9억짜리 펜션의 주인이 된 거였죠. 은행에서 6억 원 대출 절차도 마쳤어요. 집을 담보로 잡고 받은 거였죠. 할머니는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퇴직금 3억 원과 대출 6억 원, 총 9억 원을 투자해서 펜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했어요. 마치 꿈을 이룬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날의 잉크 자국은 노후의 굴레가 될 줄은 몰랐어요. 펜션 사업이 시작되고 첫 번째 여름이 왔습니다. 정자 할머니와 영우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펜션 곳곳을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할머니는 직접 꽃을 심어서 정원을 예쁘게 꾸몄어요. 드디어 첫 손님이 예약을 했어요. 서울에서 온다는 4인 가족이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 떨렸어요. 첫 손님을 맞는 날,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를 다시 했어요. 할아버지는 바비큐 시설을 점검하고 계곡 주변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반응은 정말 좋았어요. 도시에서 온 가족들은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에 만족해 했거든요. 그 후기 덕분에 예약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7월부터는 주말마다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8월 성수기가 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약이 꽉 찼거든요. 1박에 60만 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신이 났어요. 8월 한 달 수입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거의 매일 만실이었어요. 정자야, 이 정도면 연금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성수기 동안만큼은 꿈 같은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할머니도 조금씩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9월이 되자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개학과 함께 가족 단위 손님들이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도 예약이 가끔 비는 날이 생겼죠.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원래 9월은 비수기라고 10월 단풍철이 되면 다시 손님이 많아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10월이 되어도 예상만큼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주변에 새로운 펜션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비슷한 지역에 훨씬 저렴한 펜션들이 많이 생겨 있었어요. 여보, 우리보다 훨씬 싼 곳들이 많네요. 하지만 손님들은 현실적이었어요. 비슷한 시설이면 더 싼 곳을 선택하는 게 당연했죠. 11월이 되자 정말 심각해졌어요. 한 달에 예약이 열흘도 안 들어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월말에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였다는 거예요. 펜션을 유지하는 데 드는 기본 비용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거기에 가장 무서운 건 대출 이자였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상당했거든요. 할머니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 15일 이상은 손님이 와야 본전이었어요. 그런데 11월에는 겨우 8일만 손님이 왔었죠. 여보, 이러면 안 되겠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12월은 더 심각했어요. 춥고 눈까지 오니까 손님들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한 달 내내 손님이 온 날이 3일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빈 방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조용한 펜션이 정말 쓸쓸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수입은 거의 없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있었거든요. 전기 난방비도 겨울이라 더 많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퇴직금으로 받았던 돈이 펜션 구입비로 다 들어갔고 지금은 생활비와 펜션 유지비를 적금해서 꺼내 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불안했어요. 내년에도 지금과 똑같으면 어떡하죠? 게다가 대출 이자는 매달 어김없이 나가고 있었어요. 은행에서는 연체하지 말라고 문자까지 보내왔죠.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노후 자산을 지킬 줄 몰랐던 대가는 겨울처럼 차갑고 길었어요. 새해가 밝았지만 정자 할머니와 영호 할아버지에게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컸어요. 1월과 2월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겨울 한복판에 시골 펜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예약 사이트를 확인했지만 새로운 예약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끔 문의가 와도 가격을 물어본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주변에 새로 생긴 펜션들이 가격 경쟁을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비슷한 지역의 펜션들이 1박에 25만 원, 30만 원으로 가격을 대폭 내렸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가격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내리면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럼 손님이 안 와요. 할머니가 답답하게 말했어요. 정말 딜레마였어요. 가격을 내리면 손해고 안 내리면 손님이 안 오고 말이에요. 결국 할아버지도 3월부터 가격을 50만 원으로 내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손님은 잘 오지 않았어요. 더 큰 충격은 손님들의 후기였어요. 예전에는 좋은 후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별로라는 후기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가격 대비 별로예요. 근처에 더 저렴하고 깨끗한 곳 많아요. 이런 후기를 보면 할머니 가슴이 아팠어요. 게다가 펜션 시설들도 조금씩 낡아가고 있었어요. 수리할 돈은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었죠. 3월 말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은행에서 대출 연체 통보서가 날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우편함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대출금 연체로 인한 최종 통보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할머니는 급하게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잔고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생활비와 펜션 유지비로 적금을 거의 다 털어버린 상태였죠. 여보,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도 그 통보서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연체가 계속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럴 줄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날부터 부부는 정말 절박해졌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봤어요. 하지만 나이든 친구들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펜션을 다시 팔 방법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펜션 매물이 너무 많아서 팔기 어려워요. 게다가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중개사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9억에 산 펜션을 지금 팔면 6억도 받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럼 대출금도 못 갚는 거네요. 할머니가 절망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6억에 팔아도 대출금 6억을 갚으면 한 푼도 남지 않는 거였죠. 게다가 중개 수수료까지 내야 하니까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었어요. 4월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봄이 와서 손님이 조금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할머니 건강이었어요.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몸이 많이 상했어요. 어느 날 밤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발견해서 큰일은 나지 않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정자야,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할아버지도 이제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5월에 들어서 은행에서 더 강한 경고가 왔어요. 더 이상 연체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도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처음 펜션 사업을 시작할 때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퇴직금 3억 원은 이미 다 투자해버렸고 대출금 6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집마저 담보로 잡혀 있었죠. 할머니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반대했던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텅 빈 펜션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꿈 같았던 펜션 사업이 이제는 악몽이 되어버렸거든요.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어요. 연체 통보서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고 할머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카드가 막혔어요. 한도 초과였죠. 죄송해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할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결국 꼭 필요한 것만 몇 개 빼고 계산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반대했던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었거든요. 민수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대출 연체, 카드 막힌 것, 그리고 집까지 위험해진 상황까지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민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다음 날 오후 민수가 펜션에 도착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본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모두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거든요. 민수는 먼저 부모님을 꼭 안아줬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거든요. 민수는 차근차근 상황을 파악했어요. 펜션 구입 내역, 대출 현황, 현재 수입과 지출까지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죠. 우선 급한 불부터 끕시다. 민수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펜션을 빨리 정리해야 해요. 더 끌면 손해만 커져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망설였어요. 그래도 여름이 되면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1년 넘게 해보셨잖아요. 계속 이러면 집까지 정말 위험해져요. 민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펜션 매물을 내놨어요. 9억에 샀지만 지금은 6억에도 팔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그럼 대출금도 못 갚는 거네요? 할머니가 절망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6억에 팔면 대출은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퇴직금 3억은 날아가는 거죠.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집은 지킬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민수는 부모님을 위로했어요. 며칠 후 정말 펜션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가격은 6억 2천만 원이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여전히 큰 손실이었죠. 계약서에 서명하는 할아버지 손이 떨렸어요. 꿈에 그리던 펜션 사업이 이렇게 끝나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민수가 할아버지를 다독여줬어요.
펜션을 팔고 대출을 갚고 나니까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어요. 중개 수수료와 각종 세금까지 내고 나니까 몇백만 원 정도만 남았죠. 할머니는 그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어머니,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민수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건강하시니까 충분히 괜찮게 사실 수 있어요. 민수는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고향을 떠나기 싫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조용히 사세요. 매달 용돈은 제가 드릴게요. 민수가 약속했어요. 할머니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화려했던 펜션 사업의 꿈은 끝났지만 평범하고 안전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비록 꿈은 사라졌지만 집과 가족은 지킬 수 있었거든요. 펜션을 정리하고 3개월이 지났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나아지지 않았어요. 펜션을 팔아서 대출은 갚았지만 생활비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정자 할머니와 영우 할아버지는 본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집 관리비, 전기세, 의료비까지 합치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민수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지만 할머니 마음은 무거웠어요. 40세 아들도 자기 가족 부양하기 바쁜데 부모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아껴 써도 적자였거든요. 여보, 이러면 안 되겠어요. 할머니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답답했어요. 평생 남에게 손 벌리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늙어서 아들 신세를 지게 됐거든요. 정자야,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옆집 할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평소에 안면만 있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웬일인가 싶었죠. 정자 씨, 영우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요. 옆집 할아버지는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우리 동네에 작은 공동 텃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서 기른 채소를 비싸게 사잖아요. 우리가 직접 길러서 팔면 용돈벌이는 될 것 같은데. 옆집 할아버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동네 빈 땅을 활용해서 여러 가구가 함께 채소를 기르고 인터넷으로 직접 판매하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걱정됐어요. 또 사업이라니. 우리 나이에? 그런데 옆집 할아버지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자 씨, 이건 펜션처럼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약값이랑 도구값 정도만 있으면 돼요. 정말 그랬어요. 위험 부담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이었죠. 며칠 고민 끝에 부부는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작게 시작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도시 사람들이 시골 할머니가 기른 채소를 사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직접 기르고 정성스럽게 포장한 채소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었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텃밭에 나갔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성취감이었어요. 펜션 때는 손님이 와야 돈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노력만큼 결과가 나왔거든요. 2개월 후 할머니는 첫 수익을 계산해 봤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한 달 생활비의 절반 정도는 충당할 수 있었어요. 여보, 이 정도면 민수한테 덜 부담 주겠어요.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만족했어요.
큰 욕심 없이 소박하게 버는 돈이었지만 뿌듯했거든요. 민수도 부모님 변화를 느꼈어요.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큰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버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텃밭에서 따온 상추를 씻으며 생각했어요. 펜션 사업 때는 매일이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했어요. 큰 빚도 없고 큰 걱정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텃밭에 나가서 채소들을 돌볼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진짜 노후의 안전망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정자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텃밭으로 향했어요. 예전 펜션 사업 때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텃밭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기른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 작은 채소들이 한 달에 꽤 괜찮은 수입을 가져다 주거든요. 오늘도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이 할머니가 기른 채소를 주문했어요. 인터넷 후기에는 감사 인사가 가득했죠. 할아버지도 함께 포장하고 택배 보내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작은 규모지만 꾸준했어요. 한 달 수입은 펜션 성수기만큼은 안 되었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왔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였어요. 큰 대출도 없고 큰 걱정도 없었죠. 점심시간에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밝아서 민수도 안심이 됐어요. 민수야, 이번 달은 용돈 안 보내도 돼.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텃밭 수입과 연금을 합치면 기본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할머니는 하루 일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년 전 펜션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큰 꿈을 꿨었어요. 퇴직금으로 대박을 내서 풍족한 노후를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꿈은 악몽이 되었어요. 3억 원을 날리고 집까지 잃을 뻔했죠. 만약 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할머니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노후 자산은 모험에 쓰는 게 아니라 안전망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큰 돈을 벌려고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안전하게 버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알았어요. 할아버지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큰 사업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작은 농부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동네 이웃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텃밭 일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줬어요. 우선 작게 시작하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조언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큰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후에는 의료비, 요양비 준비가 더 중요해요. 할머니는 이제 노후 자산 관리의 진짜 의미를 알았거든요. 화려한 투자보다는 안전한 보장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텃밭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한숨이 아니었어요. 화려했던 펜션은 사라졌지만 이 작은 텃밭이 진짜 보물이었어요. 할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서 지난 2년을 돌이켜봤어요. 퇴직금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었을 때의 설렘, 펜션 사업에 대한 부푼 꿈, 그리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을 때의 절망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큰 돈은 없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건강하고 집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충분했거든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노후에는 꿈이 아니라 안전이 먼저구나. 그 순간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늦게 깨달은 진실이었지만 다행히 모든 걸 잃기 전에 알 수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할머니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야 진짜 노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노후에는 모험보다 안전이, 꿈보다 현실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